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이 가고 이제 주말을 또다시 기다리려니까 행복한 월요일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나의 무의식은 행복하기만 할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해도 좋고 안 행복해도 좋고 하지만 저는 지금 모든 시간을 이렇게 가슴 열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이 많으니까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굉장한 최신식 내비게이션 책이 나왔어요. 정말 최신입니다.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이시안 지음 흐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내비는 물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책을 꺼낼 수 있는 자판기도 있는데 이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어봐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이 책 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차례도 굉장히 고급지긴 한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최신식 내비게이션 책들의 앞에 이 책을 안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준비한 책이 포토 리딩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책을 가르쳐주는, 책을 안내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책들,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위에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키워드인데 이 책들 하나하나에 키워드를 두셨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이시안 선생님. 와, 저희 북튜버들 정모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듣고 계신다면 이시안 선생님, 자, 저만을 위한 우리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을 위한 이곳에 제가 한번 모신다면 정말 오실 수 있으신지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이 너무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시안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세요. 차근차근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질문하는 인간에서 곧 탐험하는 인간이 되어 아마 이 책을 덮을 때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해 있을 겁니다. 너무 친절하시죠? 네, 생각하는 인간 편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생 인류를 뜻하는 사피엔스가 있죠. 고 최희준 선생님의 노래 하숙생이 있는데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하숙생 시절에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노래라면서 페이스북에 추모 글을 올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곡이라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방향성을 알아야 짐작할 여지가 생기는데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인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서술의 중심축을 인류의 발전 과정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꽤 파격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역사를 기술한 이 파격적인 책의 제목을 현생 인류를 뜻하는 사피엔스라고 붙입니다. 사피엔스와 비슷하게 다이아몬드님의 총균쇠가 있습니다. 총균쇠는 왜 백인들이 세계사의 주류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피엔스를 인생 책으로 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방대한 지식이 망라되어 있어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즐거움이 꽤 큽니다. 이야기를 엮어가고 풀어놓는 유발 하라리의 남다른 재주와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데 위계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함무라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서부시대 미국 이야기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널을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포터까지 언급하죠. 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게 있죠.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한 지역을 여행하며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지식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조망한 뒤 인문학적 지식을 풀어놓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피엔스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로 사피엔스 종의 역사를 조망하는데 예능 프로그램 못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균쇠, 이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잘 알아도 절반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가 바로 그 핵심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문명 발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합니다. 농사에는 기후와 토양도 중요한데 농사를 짓는 도구도 중요하죠. 그 도구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축이에요. 애완용이나 식용을 제외하고 최소한 몸무게가 45kg 이상 되어야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20세기 이전에 가축화될 수 있었던 동물은 14종 뿐이었습니다. 양, 염소, 소, 돼지, 말은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유용하죠. 단복낙타, 쌍복낙타, 라마, 당나귀, 순록, 물소, 야크, 발리소, 인도소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축화 가능한 종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작물이 잘 자랄 만한 환경과 가축이 될 만한 동물이 서식하는 환경의 교집합이 필요한데 이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데 효과적인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 중 총균쇠, 쇠에 해당합니다. 사실 쇠는 철기를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은유적으로 보면 기술을 의미합니다. 잉여 생산물 덕분에 생겨난 비생산 계급들의 연구가 기술 발전으로 연결된 겁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에만 개선시키지 않았습니다. 계급과 집단은 곧 국가가 되고 국가는 조금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농사로 짓고 세금 낼 국민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바로 무기입니다. 바로 총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세 번째 혁명인 과학혁명의 직접적 계기는 기술 발전에 돈을 투자하면 정복 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보에 나섰을 때 유리하다는 유럽 군주들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을 든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항해를 떠나고 이곳저곳에 도착하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 자신들의 총보다 균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축화된 동물들은 여러 가지 병원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찍부터 가축화된 동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이 균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가축들에게서 옮겨지는 균에 내성이 생긴 반면에 그 밖에 대륙에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낯선 병원균 때문에 원주민들은 떼죽음을 당합니다. 총균쇠에서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68명의 스페인 군을 데리고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몰살시킨 일을 예로 듭니다. 사실 잉카의 병사들은 대부분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병에 맞아, 균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북미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의 인구 수는 2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뒤 전파한 전염병 때문에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서 95%나 감소했습니다. 이때 출두한 전염병, 총균쇠에서 균의 정체는 바로 천연두입니다. 자, 이 병의 정체를 알아내 완치 가능하지만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죽음의 병이었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마블은 11년에 걸쳐 여러 히어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대미를 장식한 게 바로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어벤져스의 빌런인 타노스는 핑거 스냅으로 우주의 50%를 소멸시키는데요. 95%의 치사율이었던 이 천연두는 이 최강 빌런이 가진 컨틀렛이라는 무기보다도 균이 훨씬 더 위협적인 무기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사실 문화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부와 그에 따른 풍요로운 문화가 넘쳐 흐르고 또 어떤 나라는 굶주림과 가난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종적 우수함이나 DNA의 차별화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지리적 환경 요인 때문이라는 총균세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 환경 결전론이 어렵고 산만하고 길기로 소문난 총균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총균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종차별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이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하철역에서 떼지어 서 있는 외국인을 봤는데 그중 한 명이 나와 눈길 마주치더니 저돌적으로 뚜벅뚜벅 걸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외국인이 백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낄 위협은 아마 영어죠. 이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렇게요. 그런데 그 외국인 무리가 동남아 사람들이라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백인과 동남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실상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에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문명화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인종의 능력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에 따라 야기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등의 개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씩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창조심과 탐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서로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레벨 2로 넘어갑니다. 탐구하는 인간. 국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이 나오는데요. 플라톤이 진심으로 바란 것은 어떤 국가일까요? 이 키워드는 이데아론, 국민의 의무, 군주제가 있습니다. 국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 국가는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쓰인 책입니다. 소피스트는 환경과 사회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다며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정의는 없으며 정의는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피스트들은 설득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자, 왜 이 책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체제를 한 사람의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로울 것인가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은 다 상대적이니까요. 반면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고 정의로운 국가는 이래야 한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와 사람을 유비적으로 보고서 정의로운 사람은 이럴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자 잘하는 직분을 맡아 서로 넘보지 않고 분수를 지키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논의가 철인 정치론입니다. 통치하는 직분은 철학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적어도 통치자가 철학을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철학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우스운 주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인 정치론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 이데아와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령 책상의 이데아는 책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데아를 말했으면
동굴의 비유를 이해할 토대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동굴의 비유가 나온 맥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니 철학자를 찌질하고 괴짜 같은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동굴만 보도록 고개가 고정된 사람들은 동굴 밖에 실제 물건들을 그림자로만 접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물건들은 이데아, 그림자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이데아를 모르고 그것의 모방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과 실제 사물들을 보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실 새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줘봤자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는 씨도 안 먹힙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실제 그 사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철학자가 아무리 이상적인 국가는 이래야 돼 라고 설명을 해줘봤자 동굴 안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진실한 철학자들을 이상한 말이나 하는 괴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데아론은 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펼친 논리입니다. 이를 보면서 플라톤이 현실 정치에 대한 야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생애는 공자를 떠올리게 하는데 공자 역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늙은 나이에도 군지들의 초청을 받아 여기저기 떠돌지만 실제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큰 소득 없이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다 합니다. 플라톤과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공자의 언행과 행적을 기록한 논어에서 한 백성에게 공자를 아느냐고 물어보니 아니될 줄 알면서 행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 사회의 중요한 줄기가 되는데요. 고대와 중세시대의 신분제의 정당성을 제시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왕은 왜 왕이냐, 귀족은 왜 귀족이고 농노는 왜 농노인가를 이데아에 대한 알매 정도로 밝혀주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나중에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왜 농노들이 현실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노래를 가지고 구성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몰이를 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미혼모로 된 도나와 그의 딸 소피가 함께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모텔을 경영하는데 소피는 아빠일 수밖에 없는 3명의 사람을 추측하죠.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아빠를 찾고 싶은 소피는 아빠일 수 있는 이 3사람의 남자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그 3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죠. 물론 이 3명의 남자도 이 소피를 자신의 친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플라톤이 말한 이 아이를 공유한다는 개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양육이 가능해지고 이 집단 안에서 신분적 통일성이 유지됩니다. 신분제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 바로 국가입니다. 자, 이제 종교에 필터가 빠지기 시작하자 드러나는 인간 해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옵니다. 자, 키워드는 종교개혁, 공화정, 성악설인데요. 군주론은 군주가 썼을까요? 아니죠. 군주가 쓴 책이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쓴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한 소크라테스의 저작이 아닙니다. 이 군주론의 저자는 군주는 어때야 한다는 이야기를 쓰는 건데요.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권력가는커녕 인생의 초창기에 간신히 고위 공무원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그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고위직에 복귀하고자 간절히 바라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삭제당하는 시기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온다는 게 루터의 신념이었는데,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행위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한 거죠. 면죄부는 죄가 사면된다는 증명서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받고 이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죄를 면할 수는 없고 벌을 면하는 것이니 면벌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면죄부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죄부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재정이 부실했던 중세 말기에 교황청이 당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며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자 면죄부라는 정식 문서를 발행합니다. 독일의 알브레이트는 본격적으로 면죄부 장사를 시작하는데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얻기 위해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대부호는 빚을 지게 됩니다. 야코프 푸거에게. 푸거는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최초의 자본가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초국적 기업의 외피를 쓴 사채업자죠. 알브레이트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푸거와 손을 잡고 면죄부 장사를 하는데 그게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코웃음이 나죠. 눈 가리고 아웅인 이 면죄부가 대중에게 먹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독일에서 처음으로 면죄부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군주론이 쓰인 1513년에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가 그 지배력을 상실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군주론은 종교개혁의 주인공 중 한 명과도 살짝 연결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군주론은 원래 메디치가의 지배자인 피렌체의 군주 로렌초 대 마디치에게 바쳐진 책인데요. 로렌초 대 마디치의 둘째 아들이 뇌물을 받고 성직자를 임명한 부패한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초의 아들이 종교개혁의 메인 빌런 역할이었던 거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을 때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군주가 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피렌체라는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메디치가를 위해 쓴 책입니다. 자신을 관직에서 쫓아낸 바로 그 지배자를 위해서 쓴 책이었던 거죠.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이탈리아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통치 세력인 메디치가에 잘 보여서 관직에 복귀하려는 개인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늘 그렇듯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입니다. 1527년 메디치가가 무너지고 피렌체에 새로운 공화정이 세워집니다. 메디치가를 위해 일한 공화국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하위 공직에서조차 퇴출당하는 우리 마키아벨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냉혹하고 비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통치자들은 마키아벨리에게는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위 문제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실에 대한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고 직접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주론은 악마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인간과 정치에 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석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인간에 대해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인다. 위험은 피하려 하고 이유는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군주론은 이렇게 성악설을 기본 바탕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레벨 3,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이시안 선생님은요, 정말 친절하고 지식이 많으신 분, 참 좋으신 분. 이렇게 앞에 키워드로 이렇게 따라오게 줄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윈의 진화론 ESS 밈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인간을 설명해주는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죠. 애덤 스미스는 최초의 경제학 저술가 국부론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 한 차례뿐입니다. 원샷 원킬. 단 한 번 나온 용어가 대중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서 오늘날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으니까요. 애덤 스미스는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수요자 역시 소비할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두 모두 만족하는 점에서 형성하는 가격은 사회적 공익 역시 극대화시킵니다. 이래서 이 조정 과정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대가 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 관점이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 과학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 근거로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 용어를 처음 쓴 것은 다윈이 아니라 생물학자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5판에서 이 용어를 수용하여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은 같은 의미라고 서술하긴 했습니다만 현대 생물학에서는 적자 생존보다 자연 선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보면 적자 생존은 사실 자연 선택설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은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높은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것인데요. 자연 선택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 조금 더 광범위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적자 생존은 생식적으로 적합한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자연 선택은 생식과 생존을 합한 보다 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기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관련 우한 교민의 수용 과정에서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관점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죠.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게 된 지방 도시에서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막상 교민들이 당도하자 편히 쉬었다 가시라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포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전제로만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수시로 벌어집니다. 이 이타성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별성이 중요하고 자신의 자손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인간이 가진 삶의 목적이라면 자기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이 책 바로 이기적 유전자가 이 인간의 그리고 생물들의 이타성이 발현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책입니다. 사실 생명체의 이타적 행위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기본 개념 하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이론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하죠. 그런 난점을 이기적 유전자는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모성애, 집단의 보존을 위한 희생,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많이 남기기 위해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남다른 애착 등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위는 유전자 수준에서 볼 때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남기려는 이타적인,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생태계의 피라미드에서 밑에 있는 새는 매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경고를 보냅니다. 이 소리 때문에 자신은 매에게 잡혀먹힐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집단에 보존함으로써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시안 책방
그리고 책을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서 정말 잊지 못할 이 책이 있습니다. 서비스로 읽어드릴게요. 멋진 신세계. 와, 제가 이 책을 소개받은 게 저와 같이 일하는 닥터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거 한번 꼭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책과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신세계를 읽으며 인간다운 삶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은 셰익스피어 소설 템페스트에서 차용한 겁니다. 템페스트는 밀라노의 대공 프로스페로가 그의 동생과 나폴리의 왕 알론조의 음모에 의해 딸인 미란다와 함께 오랫동안 섬으로 추방당하는데 거기서 마법의 힘을 얻게 돼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 재밌는 책들이 알게 모르게, 네, 맞아요. 코스모스도 있었죠. 정말 우주의 질서를 알려주는 코스모스를 보면 이 인간은 정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고 이 작은 문제에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이러는 게 신께서 보시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네, 이 책 지식 편의점은 여러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보고요. 또 한번 우리 책의 소중함, 지식의 소중함을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과 우주를 사랑하는 우주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